3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이 사망의 의미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원래 경매 신청할 때 살면서 경매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주택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는 살면서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주택을 인도하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인도해버리면 대항력 상실하니까 경매된 걸 보고 그 보증금 중에 보증금이 공탁을 요구해서 공탁이 되면 그때 인도하고, 경락이나 주택 인도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인도 증명서 가지고 공탁소에 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 맹도 의무가 먼저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맹도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아까 지금처럼 공탁되는 걸 보고 줘도 되니까 주택 맹도 의무가 보증금 반환 의무보다 선이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증명을 해야 명도됐다는 증명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또 명도해야 보증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탁을 요구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증명만 되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효한 임대차에 대한 거 맞고요. B2번이 시험에 안 나왔죠, 그죠? B2번이 뭐냐면 지금 기억의 B2번, 저희 이제 기억의 B2번, 여기에서 상가 건물이었어요. 상가일 때 이 저당권이 설정된 거요. 있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이 상가일 저당권보다 주택이 늦게 됐다 하더라도 주택 전환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저당권보다. 상가 건물 당시에 저당권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그 건물이 주택을 변경되면 주택 임대차가 적용되니까 주택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먼저 저당권 설정된 보다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에 감액된 경우, 감액돼서 소액 임차인이 되면 보호받습니다. 감액된 경우, 보증금이 감액돼서 7,500만 원 밑으로 가면 다시 보호받는다. 그리고 디귿은 대지 한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존속 요건인가 배당 종기까지 존속해야 된다. 그리고 소액 우선 변제 대상은 2분의 1 범위고요. 그리고 땅 대지에 관해서도 인정된다. 그래서 지금 니은의 우선 변제 대상의 B번이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가 딴 데 넘어갔어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데 넘어가서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 특별히 볼 것이 없고, 이제 사업자 등록 실적이 주택임대차하고 동일하죠, 그죠? 주택임대차하고 동일하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그 상가건물 상가건물 소재지 지분하고 일치해야 된다. 다만 일부를 임차할 때는 일부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해야, 제3자가 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야 보호받는다는 것. 그 존속 요건이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죠. 폐업했다든지 개시 안 하면 보호 못 받는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양이 좀 많는데, 우선 담보 책임 문제, 담보 책임. 요 부분이 이제 기본 강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면, 이 건물에 대한 담보 책임 내용은 법정 담보 책임이고,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라는 것이고, 하자 담보 청구의 주체는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 양도인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현재 소유자, 구분 소유자가 하자 담보 주체고요. 다만 이연에 아직 잔금을 지급되지 않았다도 들어가 살고 있으면, 잔금 미지급 잔금 다 지급하지 않고 입주한 자도 살고 있으니까 하자담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다만 이것은 참고로 보십시오. 하자담보는 현재 소유자인데 전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하자담보 청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시는데, 전 소유자가 그 하자담보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취득을 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취득했어요.
A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B가 소유권 양도했는데 A가 소유권 양도할 당시에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1,000만 원을 다른 사람들 양도했다면 B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빠진 상태에 담보 책임만 넘어간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양수되는 것이 아니다. 즉 현재 소유자 B가 하자담보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돼 있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 소유자 양도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 양수인한테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디귿인데 그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리얼리 이제 중요한데 입주자 대표인은요 소유자가 아니죠. 관리 주체입니다. 하자 보수는 청구할 수 있지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법 내 주택법 시행에 의한 아파트 관리 주체이고 그것에 의한 하자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담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자담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건 하자담보 속에는 내용이요. 그 내용이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대응감액 뭐 이런 것이 플러스 하자보수 뭐 이런 것이 이제 담보 책임, 하자담보 책임에 도급인의 하자담보 책임, 수급인이 참 수급인이 책임져야죠. 도급인이 이걸 주장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해제, 손해배상, 하자보수 청구인데 이런 걸 다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 입대인은 이것만 주장할 수 있다. 입대인은요. 입주자 대표인은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 청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걸 주장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인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니얼에 제일 마지막에 하자담보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걸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다. 입주 전에 들어간 잔금 지급하기 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입대인은 하자담보 청구권의 내용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상 하자보수 청구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담보 책임 내용으로서 이제 주체는 그거 내용으로서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해제할 수 있다. 이 점이 민법과 다르다는 거 주의해야죠. 기본 강의 하실 때 설명했습니다. 완공된 그 건물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니언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지 땅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는 땅은 자기 아니잖아요. 대지에 관한 하자는 민법에 담보 책임 관한 내용이지. 요 구조의 담보 책임은 건물에 관한 것이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제척기간 10년이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10년이다 그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용 부분의 사용 관계에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참고로 보시되 다만 여러분들 교재에 그 변경의 사유 중에 주황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바꾸는 것도 변경에 해당된다. 그래서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된다. 주황난방에서 아파트 주황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바꾸려면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해야 되는데 이 승계인이 중첩적 채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기본 강의 했었죠.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자 모두 다 중첩적 채무시한다는 관리단에서는 그걸 청구할 수 있다. 규약에 있든 없든 법에 의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은 4번, 5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요. 물론 공용 부분에 대한 거지 전유 부분은 승계 안 되고 연체는 승계 안 되고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 했던 걸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입주자 대표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규약에 관련된 거는요. 규약에 관련된 것은 특별히 하나 설명할 거는요. 그 내용이 규약 설정 변경자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유효다. 그 내용으로 규약에 정한
업종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전단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유효다 말이죠. 근데 구분 소유자,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 90%가 5분의 4가 찬성하면 관리인한테 그 건물 전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약은 무효입니다. 왜? 구분 소유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 거죠. 90% 그럼 나머지 10% 찬성 안 했던 사람들 건물도 관리인이 임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라는 이번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부 구분 소유자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 사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업종 제한을 한다든지 미용실하고 있는데 미용실 못하게 한다든지 또 미용실 새로운 미용실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사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다만 새로운 업종을 설정하는 것은 일부 구분 소유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건물에는 새로 이제 없는데 우리 건물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비디오방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 설정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 일부 구분 소유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설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건축에 관해서는 그 47조 1항 요건이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 건물 유지 비용이 건물 가격보다 더 비싸다든지 또는 개발하면 효용이 증가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갖추면 되니까 재건축 대상 기억의 제일 마지막 줄에 주거용을 재건축할 때 상가용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고 기존 니언처럼 그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함께 재개발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5분의 4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 영향을 미칠 때는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 니은, 띄어 참고로 보시되 5분의 4 이상 찬성인데 저와 계약 처음에는 5분의 4 이상 찬성 못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동의를 하면 유효입니다. 다만 이 추가로 동의하는 게 유효냐 무효냐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 그 D 판례인데요. D 판례. 여러 가지 그 내용 자체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었으면 추가로 동의하더라도 유효입니다. 근데 그 건물 비용이라든지 뭐 대상 이런 것이 내용이 변경됐다면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 게 새롭게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따라서 그 대상이 바뀌었는데 추가로 동의했다고 해서 전 계약이 유효한 것은 재건축 계획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계리사항도 기본적인 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 절차 부분도 우리가 수업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되 다만 재건축 청구했을 때 반대한 사람한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매도 청구권자가 재건축 조합 또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도 매도 청구권자다라는 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이 재건축 계리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재단법인은요 재단법인을 구성하는 기본 재산 있죠. 재단법인을 구성하는 기본 그 재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재산은 경매름하든지 사고팔 때는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찰 객내지 경매름 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 학교 재산을 기본 재산을 사고 팔려면 교육청에 허가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재건축 계리에서 매도 청구할 때는 이 일종의 수용 성격이니까 허가 없이도 그냥 기본 재산 넘어간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간의 맹신은 무효이고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반환하기로 한다. 약정 맺으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무효일 때는 해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3자와 관해서만 무효인데 제3자와 관해서만 요거 실명법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을 했어요. 수탁자고 신탁자도 뭐 이 제3자가 되는 요로부터 수탁자로부터 넘어가야 이게 제3자인데 그게 아니라 신탁자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정을 넘어간 거죠. 이렇게 계약하고 등기만 이렇게 된 건 이건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제3자가 아니니까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회사 공금을 이 대표였었는데
회사 공무물 행위에서 이제 처벌받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공무물 행위했으니까 이제 재산 압류가 들어올 사니까 이 사람 맹신당의 부동산 요렇게 맹신당인데 요도 압류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짜고 요렇게 파란 것처럼 요렇게 이전 등기한 거. 그럼 이 제3자가 아니니까 여전히 이것도 무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적극 가담해서 만약에 둘이서 적극 가담해서 이렇게 했으면 요런 놈 하더라도 이 사람 A도 적극 가담해서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또 무효입니다. 그걸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니은의 그 기억은 첫째 줄에 맹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관을 신탁자 계약하고 수탁자로부터 이전받는 제3자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회사 대표이던 사람이 그 사례고요. 니은은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보면 맹수탁자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 요는 요번 내용입니다. 니은은 요 적극 가담해서 수탁자 재산이 아니면 알면서 적극 가담해서 등기하면 무효고 이 등기받은 제3자한테 넘어가더라도 이 사람도 보험 못 받는다. 왜 반사에 지어서 무효다. 그것이 디귿 내용입니다. 제3자의 범위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유효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제3자가 맹신탁이라는 이런 건 다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참 다시 써놨으니까 참고로 쭉 보시면 되고요. 계약갱 맹신탁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계약갱 맹신탁은 이제 계약이 유효하면 이게 수탁자죠, 그죠? 부동산 뭐 경락 실제 대금되고 경락 받은 사건이죠. 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실제 자금주죠. 자금주 수탁자다 말이죠. 아, 신탁자. 자금을 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 몰랐다 선이면 이게 유효잖아요. 이 계약이 유효다 말이죠. 매매가.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유효한 경우 선의인 게 몰라서 유효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법률 관계 이제 부당이득 관계죠. 부당이득. 그래서 부당이득 대상이 시행 전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매매 대금이고 아니 부동산 자체고 시행 후에는 매매 대금이다. 요거 이제 기본인데 시행 전에는 부동산이었는데 이 시행 전에 실명제 맹신탁을 하고 이전했는데 요것이 유예기간 중에 이전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농지인데 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선 증명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된 겁니다. 이전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 이전 등기를 못 받은 상황이니까 매매 대금이 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디귿이죠. 디귿 시행 전에 계약했는데 유예기간 동안에 이전을 못 받아서 왜 농지 증명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다. 그래서 이때는 시행전이라도 매매대금이다라는 걸 주의하시고 가등기 담보에 관한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예약 당시에 초과하든지 또 하나는 그 채권 담보 소비대차는 채권 담보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 담보인 소비대차가 아닌 채권 담보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고 다만 이게는 정산을 요하는 약한 놈이 양도 담보다. 그러니까 가담법 적용 안 돼도 차익을 돌려줘야 된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채권 담보가 아닌 경우는 아예 가담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 범위 정도만 여러분들 한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